안녕하세요. EFT와 명상으로 무의식을 치료하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 라이프 코치입니다. 오늘은 공주처럼 입고 다녀야 공주 역할이 들어온다. 느낌이 곧 기도다. 라는 것을 가지고 제 사례와 더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처럼 입고 다녀야 공주 역할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뜻이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배우다. 근데 나는 공주 역할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평소에도 이제 공주처럼 입고 다녀야 그런 역할이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굉장히 절실히 깨달은 게 제가 39에 이제 뮤지컬 배우로 이제 그때 데뷔를 했었거든요. 거의 40 다 돼가지고 그럴 때 겨우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실력도 너무 없으니까 겨우겨우 이제 아동극에 이제 배우 입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막 그게 완성도도 진짜 너무 창피하고 보수도 정말 보잘것없고 막 지방 모텔을 이제 전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지방 공연을 막 다니니까 그런 공연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이제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같이 공연을 하는 배우들 중에 이렇게 그래도 대학로에서 나름 굉장히 좀 실력도 있고 잔뼈가 굵은 뭐 성악가 출신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밀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아동극까지 오시게 된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주인공을 맡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는 성악가 출신의 얼굴이 굉장히 예뻤어요. 네, 얼굴이 정말 예쁘고, 근데 무엇보다도 패션 센스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항상 연습을 올 때마다 항상 이제 드레스나 그런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해요, 정말. 뭐 배우 중에 잘 보이고 싶은 남자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항상 공주처럼 예쁘고 우아하게 차려입는 게 이제 습관이 된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는 항상 막 그런 무릎 튀어나온 청바지나 면바지에 막 쭈글쭈글한 면 티셔츠, 그리고 머리 이렇게 질끈 묶고 되게 촌스러운 진짜 아줌마 그런 모습으로 항상 연습을 다녔거든요. 그냥 이제 그런, 춤도 추고 연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복장으로 가는 게 연습하기가 편했고, 게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뮤지컬 배우 하겠다고 직장도 다 때려친 상태라 수입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태라, 그때 이제 약간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구제품 파는 데서 5,000원짜리 막 분홍색 촌스러운 패딩 잠바 입고 다녔거든요. 지금 봐도 어떻게 그렇게 촌스러운 걸 제가 고를 수 있었을까, 아무리 5,000원짜리도. 뭐 그런 거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또래 배우들보다 뭐 15살, 20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외모도 그 아이들 항상 그 싱싱하고 예쁜 그 젊은 아이들보다는 외모가 정말 나이도 들어 보이고, 제가 키도 작고, 막 팔다리도 짧고 굵어요, 굉장히. 근데 막 그게 너무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젊고, 막 팔다리 길고 쭉쭉하고. 그래서 뮤지컬 연습할 때마다 사방이 이제 다 유리로 된 거울인데, 정말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독한 이 열등감에 막 시달리고, 거기다가 이제 뮤지컬 배우 생초보다 보니까 노래나 춤, 연기 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모에 더 꾸미고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죠. 어차피 거울 보는 순간 나의 실체가 와장창 되게 드러나니까. 그때 또 열등감이 심해서 제 외모 컴플렉스도 되게 심했던 때고. 근데 하루하루 이제 매일매일 좀 지옥 같았어요. 정말 연습 다니는 것 자체가 열등감과 패배감에 시달리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이제 남자 주인공을 맡은 오랜 경력이 되신 선배 배우 오빠가 딱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크게,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도 크게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배우, 그 예쁘고 옷 잘 차려입는 여자 주인공 여배우 S라고 치면, 야, S는 늘 공주처럼 입고 다니니까 공주 역할을 맡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S가 항상 여주인공 역할을 쉽게 따내는 거야.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야, 그렇다면 그 말이 정말 맞다면, 야, 구제품 더미에서 막 고른 싸구려 패딩 입고 다니고 되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는 나는 죽어도 여주인공, 물론 그때 나이가 뭐 있어가지고 여주인공 좀 힘들겠지만 적어도 좋은 배역은 따내기 힘들겠구나. 내가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이러니까.
그에 걸맞게 제가 그때 맡은 역할은 여시종 뭐 2인가 3인가 왔다 갔다 했어요. 여시종 1, 2, 3 왔다 갔다 했는데 주로 뒤에서 막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대사 한마디 없고 막 이런 역할 적당히 하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자 그 선배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 S 여배우가 그냥 타고나기가 예쁘고 성악가 출신이라 노래도 잘하니까 여주인공이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머리를 한 방 망치로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시크릿 같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원리도 이와 같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미 내가 그것을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예.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죠. 부자가 저처럼 구제품 옷가게에서 헌옷을 막 고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죠. 또 부자라면 옷가게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도 가격표 때문에 막 주저하는 일도 없을 거고 가격과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옷을 사겠죠. 그렇다고 이제 뭐 카드빚에 시달리거나 되게 월급이 적은 사람이 터무니없이 명품을 고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항상 내가 돈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뭔가 물건을 고를 때도 싸구려 제품만 잔뜩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는 행동은 멈추라는 뜻이죠. 그 가난 중독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는데요. 항상 그 내가 가난뱅이야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늘 파격 세일이란 플랜카드에 눈이 휘둥그레져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1+1이라 딱 붙여 있으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당장 이렇게 사서 쟁여 놓는 거죠. 뭐 저도 예전에 너무 이렇게 돈은 없고 욕구불만 심해지니까 다이소 가서 엄청나게 그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막 샀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 사고 나니까 거의 막 10만 원어치인데 그거 다 버렸어요. 정말 진짜 쓸데없는 거 싸구려 제품들. 그리고 또 저도 예전엔 식당에 가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기보다는 가격표에 먼저 마음이 쓰여서 사 먹지 못하고 1,000원이라도 더 싼 거를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그렇게 싸고 또 베푸는데 인색하고 손해를 요만큼도 보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이 그 곤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무의식에 나는 가난뱅이야. 돈이 얼마 없어. 나 아껴 써야 돼.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잘 살 능력이 안 되라고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신념화돼서 계속 빈곤한 현실을 불러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내담자를 상담을 하다가 감사일기를 쓰는 숙제를 이제 내주었는데 그 내담자가 쓴 일기를 보니까 그 친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요의 패턴을 막는 그 패턴이 고스란히 보이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감사한 일들이 오늘 그 지하상가 보세 옷집에서 저렴한 티셔츠를 구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식사를 사 먹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내담자의 감사일기는 저렴함이 계속 매일매일 들어있었어요. 저렴한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을 때 저렴한 가격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항상 저렴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의 법칙이라. 다시 그 여배우 S 얘기를 들어가서 그 여배우 S가 작품마다 여주인공 역할을 따낼 수 있었던 건 공주의 아우라를 온몸으로 뿜어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외출하기 전 제가 저 정도로 꾸미고 나면 거의 2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뭐 익숙해서 얼마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좀 정성 들여서 머리 이렇게 드라이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예쁜 옷으로 입고 화장하고. 예. 그러니까 이미 그 S 여배우는 삶 자체가 공주였던 거예요. 그 S 여배우가 그 공연 얼마 후에 자기를 진짜 여왕처럼 대접해주는 그 돈이 좀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공주가 이제 결혼을 하면 여왕이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 후에는 남편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러면서 막 그 성악가 출신이니까 아카펠라 그룹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걱정 안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예술 활동 하라고. 뭐 그런 이제 후원을 빵빵하게 해준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지금은 뭐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느낌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주가 알아듣는 언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자하고 상형화된 그런 언어가 아니라요. 느낌의 언어를 알아듣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는 부자, 난 풍요로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안에 느낌이 빈곤하거나 결핍되어 있다면 그 느낌을 받아들이지 액면가 그대로 난 부자야, 풍족해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굳이 학원을 하거나 뭔가 막 간절하게 막 100일 기도를 하고 팔공산 가서 막 1000배를 하고 이러지 않아도 내 평소의 기분이 풍요와 기쁨 속에 있을 때 원하는 것들을 쉽게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상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여기에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우화가 나와요. 이 일화가. 이 그렉 브레인이, 이들은 그렉 브레인이라는 그 양자 물리학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어느 날 그 북부 뉴 멕시코 지방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그 인디언 친구와 함께 비를 기원하는 의식이 한번 갔다 오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기도 장소에 딱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본 거죠. 근데 그 데이비드 인디언이 가만히 신발 벗고 맨발로 원안으로 들어가서 그 조상님들한테 경의를 이제 표하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리고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다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인디언 친구가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자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주인공은 이 인디언 친구가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 끝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를 요구합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기도하며 질병에게 힘을 넘겨주고요.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비 좀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가뭄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간청하지 말고 이미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예, 간청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아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해요.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죠.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을의 흙집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 기분을 만끽했죠. 네, 이렇게 비가 올 때의 느낌을 아주 생생하게 짧은 시기지만 한번 느낀 거예요, 그냥. 그는 그 강력한 고대의 언어, 고대의 기도의 언어가 뭐라 하죠? 느낌이랬죠. 느낌의 언어를 통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화학 물질을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 우리 몸 바깥으로 양자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충만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간청하지 말고 이미 네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로지 그 기분을 느끼고 감사하라. 이 책이 뭐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받아들이는 언어는 느낌의 언어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막 달라고 막 간구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느낌일까를 잠깐, 저는 이제 잠이 들기 전에 항상 좀 상상을 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느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feel good, 좋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돼야 되는데 이런 불안함보다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상상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원리를 모르기 전에는 정말 무식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1000배 수행 막 21일 뭐 수없이 하고 3000배도 하고 막 제가 막 뭐가 원하는 게 있어요. 무릎은 진짜 정말 졸라게 아픈데 이루어지는 건 없고 막 짜증나요. 짜증나. 그러니까 막 그 기도를 할 때 뭔가 그 두려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하고 막 계속 절할 시간에 차라리 가만히 누워가지고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낌을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이런 원리를 알고, 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구나. 몸을 혹사시켜서라도 뭔가 막 그런 효과는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기도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